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세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어떤 치료가 좋을지, 즉 전이 위험 환자 같은 경우에 어떤 치료를 하면 좋을지, 그리고 바이오마커를 이용한 정밀 치료입니다. 자, 좌장 선생님과 패널 선생님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서가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대한암학회 국제위원회 위원장이시죠. 그리고 엘리나 장기기엔 메모리얼 슬론 캐터링 암센터에서 오셨습니다. 미국에서 오셨고요. 그 다음에 나르가쭈 복구 선생님, 도쿄대학 의과대학에서 오셨는데요. 세 분 선생님이 좌장을 맡아주시겠습니다. 좌장 선생님들 시작해 주실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자분들, 보호자 여러분. 아시아는 아침 인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오신 분들, 그리고 유럽에서 전하고 오신 분들, 역시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소개해 주신 것처럼 대한암학회 국제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서울대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의사이기도 합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저희들이 어떤 치료제가 있는지, 즉 전이 위험 환자에서 어떤 치료를 해볼 수가 있는지, 그리고 바이오마커를 이용한 정밀 치료라는 주제로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명한 위암 전문의 선생님들을 모셨습니다. 이렇게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같이 저장을 맡아주시는 두 분 선생님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엘레나 잔제지안, 메모리얼 슬론 캐터링 센터에서 오셨죠. 잘 알려진 저명한 선생님이고요. 그리고 또한 전 세계의 의사들이랑 교육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도쿄에서 나리카조 복구 선생님이 저와 함께 좌장을 맡아주고 계십니다. 많은 임상에 참여하고 계신데요. 두 분의 강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선생님이 각각 강연자를 소개해 주시고 나서 강연을 듣고 난 다음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레나 잔지지안, 자, 첫 번째 발표자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증례부터 보겠습니다. 헐2 양성 환자 사례죠? 맞습니다. 김태영 서울대학교 병원 교수님께서 전문가이십니다. 직접 환자 치료, 특히 헐투 양성 전이성 위암 분야에서 권위가 있으신 분이고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의학 석사, 박사 취득하고 나서 현재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의과대학 졸업하고 나서 인턴 레지던트 마치시고요. 펠로우십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마치셨습니다. 현재 서울대 의과대학에서 부교수로 승진을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이 위암 쪽입니다. 그러면 지금 김태용 박사님, 제가 가장 좋아하는 주제죠. HER2 positive gastric cancer 발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지안 교수님, 혹시 이번 세션 토론을 이끌어 주시겠습니까? 헐트 위암, 헐트 파지티브 위암 요법에 대해서요.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의 현황 소개해 주고요. 이번 토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나 가장 전형적인 증례라고 생각하고요. 김태형 박사님, 너무 좋은 발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가장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환자가 정말 나이가 어립니다.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요. 언제 위암이 발병하는가. 그래서 암이 언제든지 생길 수가 있고요. 또 게스트릭 투머 같은 경우는요. 지금 유병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특히 젊은 남성들 환자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모든 팩트는 없지만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 병원, 저희 실험실에서도 많이 목도를 했었습니다. 환자를 진찰할 경우에요. 환자들 중에서 글쎄 뭐라고 할까요? 뭐 여러 가지 리스크 요소에 노출이 됐다라고 한다면 아주 어린 시기 젊을 때도 암에 유병할 수가 있습니다. 뭐 투머 팩터 요소들도 있고요. 유전적인 요소도 있고요. 환자들의 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해서 유병률이 높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요.
헐트 레벨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H2 3 플러스다라고 할 때는요. 가장 큰 혜택을 트라스투즈맙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요. 나중에 또 NGS 차세대 트라스투즈맙이나 데루크스타칸에 대해서 토론할 수가 있겠지만요. 분명히 우리가 얼마든지 조정을 해서 다양한 종류의 레지멘을 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헐투 말고도 다른 데도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건 물론 토론의 여지가 있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요. 20 사이클까지 계속 생존해 있다. 이거 굉장히 오랜 기간이거든요. 저희 경험으로는 많은 환자들은요. 굉장히 독성을 겪기 때문에 20 사이클까지 20주기까지 못 갑니다. 그래서 250명이나 참여하고 20 사이클까지 갔다 와 대단합니다. 근데 의사들이 만나서 환자가 이렇게 말하면 저 너무 몸이 안 좋아요. 저 더 이상 못 하겠어요. 이렇게 하이도스로 더 이상 제 케모테라피 못 받겠습니다. 약 못 합니다. 그리고 뭐 맥시멈 리스폰스가 나온다. 그러면 그냥 결국 임상에서 나가버립니다. 미국에서는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요법들이 많은데요. 등등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엔타이PD1, 엔타이PD2 테라피를 하기 위해서 좀 더 헐투 네거티브 디시즈 쪽에서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뮤노테라피 요법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고요. 헐투 디시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도 계속 늘어납니다. 지금 저희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임상도 많이 이루어지고 초기 연구 결과를 봤더니 시너지 효과가 가능하다는 게 나왔습니다.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이 3이 될 수 있다는 증거가 나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뮤노테라피 더하기 이렇게 트라스투즈맙을 하게 된다면 이게 효과가 아주 1 더하기 1이 3이 될 수 있다는 랜드스케이프 결과가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바이오마커를 테스트하고요. 의사분들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바이오마커 테스트 했느냐라고 물어보시고요. 첫 번째 우리가 배웠던 것은요. 10년 전에 또 아직까지 가장 중요한 바이오마커인데요. 계속 중요한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또 하나 이번 케이스를 제가 마음에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요. 한국의 사례이긴 하지만 아주 헐투 양성 위암은 아주 드문 겁니다. 보통 우리가 뭐 식도암이랄까 위암이랄까 할 때 헐투 같은 경우 과발혈 될 경우는 20에서 30%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희귀질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문가인 의사님께서 김태형 박사님께서 연구를 해주시고 발표를 해준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전문가를 찾으셔야 됩니다. 전문가 찾고 그리고 트러스트마크와 같은 이러한 임상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2013년, 2016년 저를 방문했던 환자들에게 제가 강조했었습니다. 치료 요법을 찾아 나서라. 지금 가용한 치료 요법을 한번 임상으로 참여해봐라 라고 권장을 많이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의사를 찾아가라. 임상 시험에 참여를 해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의사와 환자들의 관계죠. 그래서 정말 김태형 박사님 너무나 발표 잘 들었고요. 또 세컨 라인 치료 요법도 정말 좋았습니다. 슈타라 박사님 분명 더 추가적인 말씀을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발성 위암이냐, 뭐 항암제, 면역 관문 억제제, 병합 치료에 대해서 다시 또 시타라 박사님께서 해주시겠지만 너무 뜻깊은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 박사님 혹시 의견 해주시겠습니까? 혹시 질문이 있으면요 해주시겠습니까? Thank you for 시스플라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제 사용하지 않는데요. 케모 치료의 독성은 큰 문제입니다. 의사뿐만 아니라 환자에게도 문제인데요. 환자가 신경 독성을 경험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게 진행된다면 특히 시스플라틴을 썼을 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저희 한국 같은 경우에는 6번 사이클을 쓴 다음에 플라토늄 치료를 중단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신경독성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기타 독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캡사이탑인에다가 트러스트주맙을 씁니다. 6사이클만 쓰고 나서 약제를 바꾸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저희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캡시타빈도 독성이 있습니다. 그 수족구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환자들이 만약에 이런 수족구 증후군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젤로다를 쓸 수 있고요. 젤로다를 계속 쓰고 플라스투맙을 20사이클까지 써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코멘트 감사하고요. 자, 그러면 저희들이 패널 선생님들이 있고 또한 환자들이 패널로 참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무엘 크램프너 선생님이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에서 지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리셴 선생님이 북경대학교 암센터에서 저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환자 패널로 에미 제컵스 씨가 미국에서 참여하고 계시고 케이진이 중국에서 그리고 헤라미 도로케가 일본에서 참여하고 계십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패널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두 개의 질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들이 질문한 것이 있는데 헤라미 도로키 씨 먼저 본인의 질문 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질문도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먼저 제가 제로미 조로케라고 합니다. 저는 비영리 단체에서 회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암 비영리 단체입니다. 저희 남편은 위암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상 시험에 참여하기 위해서 매년 참여를 했었습니다. 암이 발견이 되었었습니다. 상당히 말기였다라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선택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임상시험에 참여할 때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알아야 됩니다. 바이오마커를 알아야 되고요. 근데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요, 일상시험에 참여를 한 바 있습니다. 제 생각은요, 임상시험은 환자들 중에서 특히 말기 환자 같은 경우는요, 어드밴스 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요, 임상시험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정말 힘듭니다. 진행성 병기입니다. 그래서 임상시험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너무나 힘들어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임상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환자 스크리닝을 받기 전에 어떻게 하면 정보를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저희 환자들 같은 경우도요, 적절한 질문을 임상시험 참여하기 전에 많은 질문을 하는데요. 바이오마커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뮤노케미스트리를 검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헐투, PDL1, MSI, 그리고 일부 환자들 같은 경우는요, 즉 NGS 등등을 직접 그러니까 본인들의 유전자 검사까지도 합니다. 다행히 한국에서는 한국 정부가 임상시험 검색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임상시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환자가 뭔가 새로운 임상시험이 진행되는데 정보를 얻고 싶다. 그렇다면 얼마든지 이 임상시험에 대한 정보를 정부가 만든 웹사이트를 통해서 검색해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국가마다 좀 차이가 있는 듯 싶은데요. 일반적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방법은 미국 웹사이트입니다. 미국 임상시험.com이라고 임상 정보에 대한 정보가 이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 일본에서 임상 정보를 얻는 게 어렵다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직접 의사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임상시험에 대한 정보를요. 네,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저는 미국의 상황이 궁금한데요. 그러면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클램퍼 박사님, 미국에서는 환자들이 어떻게 임상 정보 얻죠? 네, 감사합니다.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태용 박사님의 답변에 저도 찬성합니다. 미국 웹사이트를 방문하면요, 쉽지가 않습니다. clinicalstudy.gov 어렵습니다. 접속해서 정보를 완벽하게 얻는 게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의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지금 히로미 선생님께서도요, 비영리 단체를 운영한다고 했는데요. 바로 이런 비영리 단체 같은 곳에서도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직접 환자를 관리하는 의사가 먼저 첫 번째로 정보를 줘야 되겠죠. 전지지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대학병원이나 대규모 병원에서 해야 될 역할은요, 모든 위암 환자들에게
최대한 정보를 주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대학병원이다 아주 큰 병원에서 임상시험이 진행된다. 그렇다면 대부분 연구가 실제로 진행되거든요. 거기에 대부분이 인베스티게이터도 있고 대부분 교육도 이루어지고 임상시험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환자들에게요. 지금 히로미 선생님께서 하셨던 질문을 그곳에 가서 질문을 하고 그쪽 가면은 또 미국의 NCC 웹사이트를 가면 여러 가지 환자들이 반드시 의사에게 임상시험 전에 여쭤봐야 되는 질문 리스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질문 리스트를 보면서요. 임상시험 참여 전에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의 임상 팀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네, 코멘트 감사합니다. 시타라 교수님, 일본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히로미 선생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히로미 토도로키 선생님께서 질문했던 게 바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직접 케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히로미 선생님께요. 직접 치료 요법으로서 임상시험에 참여해라라고 권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또 지금 김태용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해줬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환자와 의사들 간의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관계입니다. 환자가 어떤 치료 옵션이 있어요? 라고 담당 의에게 물어봐야 되고요. 담당 의는 반드시 환자들에게 모든 정보를 주고 교육을 해줘야 됩니다. 또 다른 연사분도 말씀을 해주셨지만요. 죄송합니다. 환자가 임상 정보에 대해서 확보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모든 자원을 다 활용을 해서 정보를 얻도록 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 중국 상황은 나중에 KU 장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나서 여쭤보겠습니다.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린첸 박사님께 본인의 경험을요. 그리고 나서 중국 상황을 여쭤보겠습니다. 主持人你好， 네, 哎，主持人你好，能听到我说话？当时我是应该是在我的分期吧比较晚，发现的比较晚。当时那个这家福团队的整个团队建议我就是这个参加。 Professor Lin Shen, you hear? 린셴 선생님, 질문 들으셨습니까? 중국어로만 들렸는데요. 혹시 통역이 돼서 영어로 나왔나요? 降低这分歧，当时我也充分的相信这个团队的建议，然后同时也感觉入手这个。 자, 저희들이 지금 얘기라고 하는 것은 환자들이 상황이 나빠지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저희 팀과 같이 상담을 해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한 임상시험에 대해서 환자들에게 많은 정보를 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임상시험에 참여해서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요. 특히 별 희망이 없는 환자들에게 임상시험은 정말 중요하죠. 인터넷 연결이 안 좋아서 끊어져 버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 세션으로 진행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다시 토론 시간을 갖는 게 어떨까요?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발표를 듣고 다시 토론 세션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션은요, 나리가또 복구 선생님을 모시고 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있어서 임상시험의 선구자십니다. 자, 그래서 복구 선생님께 마이크를 넘겨서 좌장을 맡아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 연자 소개도 선생님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잘 들리십니까? 네, 이제 잘 들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타라 선생님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종양 전문의 선생님이십니다. 일본에 있어서 위암 분야의 리더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도호쿠 대학을 졸업하셨습니다. 2002년에 졸업하셨고 현재는 지금 국립암센터에서 위암을 지휘하고 계시고요. 굉장히 유명한 암병원이죠. 자, 시타라 선생님 강연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환자, 최근의 환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세 남성 환자인데요. 저희 병원에 온 것이 위암 때문에 왔는데 올해 3월에 왔습니다. 음식을 아무것도 섭취할 수가 없었고요. 가끔 구토도 하고 그리고 또한 복통도 호소를 했습니다. 지난 2개월 동안 굉장히 체중이 많이 줄었고요. 저희들이 평가를 해봤더니 이 코그 점수는 2점이어서 스스로 일상생활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업무나 일 같은 것은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경증 빈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부민 수치도 낮았고요. 따라서 영양실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과거 유의한 병력은 없었고요. 입원을 한 당일날 저희들이 적혈구 수혈을 했고요. 모르핀 주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맥으로 영양 공급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입원 다음날 내시경을 했는데요. 내시경을 했을 때 여기 궤양이 굉장히 규모가 큰 것을 위쪽, 상부 쪽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출혈이 쉽게 발생하는 부분이었고요. 이게 엔트럼 쪽인데 여기 보시면 엔트럼 쪽은 협착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조직 검사를 한 결과 암세포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리고 점막도 파괴가 되었었습니다. 따라서 저분화 선암으로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었고요. CT 스캔을 찍어봤더니 원발성 위암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간 좌엽과 췌장까지 전이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위 주변에 림프절에도 이미 암이 다 침범해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복막 결절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임상적으로 봤을 때 이 환자에 대한 진단은 T4B N3M1 위암 환자로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런 환자가 있다, 즉 위암 환자가 있다고 했을 때 내시경과 CT를 보면서 병기를 판정을 합니다. 병기 판정을 하고 그리고 또한 같이 모여서 치료 전략을 짜는 것이죠. 치료를 하기 전에 바이오마커 테스트도 합니다. 바이오마커 검사를 해서 최적의 치료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허투 검사, PDL1, CPS 검사, MMR 검사를 진행합니다. 저기는 추가적으로 바이오마커 검사를 했는데요. 임상시험에 용으로 한 것입니다. 이 결과는 일주일에 나오는데요. 그리고 또 환자와 각각의 최적의 치료는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를 합니다. 바이오마커뿐만 아니라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 장기 기능, 동반 질환, 그리고 또 어떤 치료를 받고자 하는지, 그리고 가족의 지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봅니다. 재환자 증례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바이오마커 결과가 7일 후에 나왔습니다. 헐2는 음성으로 나왔고요. MMR은 굉장히 프로페션트했습니다. 따라서 보정력이 좋아서 MSI가 높은 환자는 아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CPS 점수를 봤을 때 그게 15점이었는데 상대적으로 높았죠. 이 계산을 하는 방법을 한번 보시면요. PDL1 염색을 튜머셀 면역세포가 지금 갈색으로 보입니다. 이게 전체적인 튜머셀 중에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을 합니다. 앱사인 바이러스에 대해서 봤을 때 이게 양성이었습니다. 보시면은 이 사진에서 자주색이 나와 있는데요. 자주색은 EBB encoded small RNA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종양세포 내에 이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인사이드 하이브리데이션 검사법을 했고요. 가족력을 한번 보시면 가족과 논의를 했습니다. 케모와 면역치료의 장단점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최선의 방법으로 치료를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폴폭스 치료를 했는데요. 보시면은 여기 5FU와 옥사플라신, 니볼루맙을 같이 치료를 했습니다. 치료를 하고 나서 2일차, 3일차에 경증 오심이 있었지만 잘 조절이 됐고요. 그리고 또한 감각 이상도 살짝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며칠 후에 사라졌고요. 그리고 또한 10일차에 비분 발진이 있었습니다. 사진에 피부 발진 사진이 있는데요. 그러나 이것도 경구 코티코스테로이드를 투약했더니 해결되었습니다. 두 번째 용량을 2주 후에 저희들이 투약을 했고요. 그랬더니 통증이 점점 개선됐고 그리고 진통제 사용량도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경구 섭취도 개선이 됐고 그리고 퇴원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제는 저희 병원에 외래 환자로 2주마다 내원을 해서 제가 보고 있습니다. CT 스캔 영상을 봤을 때 2번 키모를 하고 나서 보면은 종양 크기가 줄어들었고요. 원발 종양 그리고 전이 종양 다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환자의 모습입니다. 좋아 보이시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왜 키모와 면역 치료제를 같이 하는 것이 이 환자가 최선이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D-1과 PD-L1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다면 면역세포가 억제됩니다. 근데 PD-1을 막아주면 니볼루마브 같은 약제로 막아주면 면역세포가 활성화되고 면역세포가 종양을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PD-L1에 대해서 저희들이 발현한 것을 보고 이 바이오마커를 보면 그 항 PD-L1 테라피를 씁니다. 마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 환자에 있어서 MSI가 굉장히 높고 LBB가 양성인지를 우리가 봅니다. PD-L1 발현이 높고 T셀 침투가 높은 경우에는 전체 환자 중에 5%에서 이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PD-L1 치료의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위암 임상에서 평가가 됐습니다. 10% 환자에서 종양이 굉장히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또한 반응률도 좋았습니다. 환자들 중에서 PD-L1 발현이 있으면 이 환자들 같은 경우에 이 발현이 안 된 환자보다 훨씬 더 높은 걸 볼 수가 있고요. MSI가 높은 환자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암이 종양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아 임상을 보시면 니볼루마브를 썼을 때 생존율이 위약보다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케모세라피보다 항 PD-L1 치료가 조기 사용했을 때 좋은데요. 자, 그러면 MMRD와 MSI의 하이가 뭘까요? MMR이라고 하는 것은 미스매치 리페어 단백입니다. 즉 정상세포를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 스페시멘에 MLH1과 PMS2가 없습니다. 즉 보정 기능가라는 단백질이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 환자들은 MMR이 없는 부족한 디피션트 환자로 판정이 됐고요. 여기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수치에 따라서 남미 부수체의 길이가 달라집니다. 이거는요 PCR 검사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MMR이 부족하다는 것은 MS 불안정성이 크다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유전자 변이가 있다고 한다면 이 변이와 관련된 단백이 높아질 것이고요. 그러면 면역세포가 이것을 다 인식을 합니다. 따라서 MMR이 부족한 환자 아니면 MSI가 높은 환자 같은 경우에는요. 면역 치료를 했을 때 혜택을 볼 확률이 커지는 것입니다. 최근에 봤던 제 환자인데요. 이 환자 같은 경우 MMR이 부족한 환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 한번 우리 임상시험 결과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메이트 649 연구를 보시면 전 세계적인 임상 연구로 키모를 1차로 쓰고 1차로 썼을 때 키모를 먼저 쓴 환자, 키모만 단독으로 쓴 환자나 제록스나 플록스와 니볼을 같이 쓴 환자와 비교를 했습니다. 니볼루마브를 썼을 때 전체적으로 생존이 높아졌고요. CPR 점수가 높은 환자나 낮은 환자는 더 높아졌습니다. 2년까지 생존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2년 생존율이 12% 개선이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환자들은 CPS 점수가 5점 이상으로 높은 환자군이었습니다. CPS 하부군별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보시면 사망 위험이 CPS 점수 5점 이상인 경우 31% 줄어들었는데 사망 위험이 CPS 점수가 4점 이하인 환자 같은 경우는 6%만 낮아졌습니다. 따라서 CPS 점수가 높은 환자에서 그 생존율 혜택이 더 높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반응률은 전체 환자군에서 다 좋았습니다. MSI가 높은 환자들은 전체 환자 중에서 30%에서 MSI 즉 불안정한 환자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환자에서 니볼루마브를 썼을 때 혜택이 크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 MSI 하위 환자가 중에서 25%가 CPS 점수가 5점 미만입니다. 따라서 이 MSI가 높다고 해서 항상 CPS가 높다는 것은 아니고요. 두 개를 각각 다 평가를 해봐야만 합니다. 또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이 독성이지요. 지금 책메이트 연구 같은 경우에는 니보를 썼을 때 그 위약금보다 15% 정도 이상 반응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이상 반응으로 입안까지 유하는 비율이 10% 높아졌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독성 때문에 치료를 중단하는 환자가 38%였죠. 따라서 생존 혜택과 독성을 다 고려해서 균형을 잡고 치료제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니볼루마브과 기타
체크포인트 억제제 같은 경우에는 면역과 관련된 이상 반응도 유발합니다. 이게 면역 질환과 비슷하게 나타나는데요. 이 임상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30% 환자에서 면역과 관련된 이상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경증이었습니다. 그리고 잘 치료제만 중단을 하면 다 해결이 됐고요. 콜티코스테로이드 쓰면은 잘 해결이 됐습니다. 자, 모든 가능한 증상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진 않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치료를 하기 전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환자에게 알려주고요. 그리고 이게 나타나면 의사는 또 환자는 의사에게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니볼루맙을 썼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러한 이상 반응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원인을 찾아내기 때문에 먼저 그 전에 의사에게 알려주시고 원인을 찾아내야 될 것입니다. 그 외에 혈압이나 자가면역 당뇨나 심낭염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조기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를 파악해야만 합니다. 독성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요. 환자들이 스스로 보고하는 아웃컴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그 3회주 점수도 보시면은 니볼루맙군에서 좋아진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여러 국가에서 이 니볼루맙에 대한 승인이 나왔는데요. 같이 쓰는 병합요법 승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분들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미국과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모든 환자에서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과 같은 경우에는요. 이 점수가 높은 환자에게만 승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MCBS, 에스모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CPS 점수에 따라서 좀 다르게 나와 있고요.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요. GPS 점수가 5점 이상인 같은 경우에 제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3차 치료제로 니볼을 쓰는 게 가능합니다. PDL1 CPS 점과 상관없이 3차 치료제로서는 입원해서 쓸 수가 있고요. 근데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니볼루맙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DL1 CPS 점과 상관없이 3차 치료를 다 쓸 수 있는데요.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나라는 이렇게 쓸 수가 없죠. 따라서 그 환자는 의사와 같이 논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저희 경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월 동안 74명의 환자가 모집이 됐습니다. 위암 환자인데요. 저희 병원에 내원했던 환자입니다. 모두 생검을 했고요. 8명 환자 같은 경우는 긴급적으로 키모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오마커 결과가 나오기 전에 증상이 너무 심해서 키모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9명이 이렇게 임상시험에 참여를 했고요. 이 중에 19명이 CPS 점수가 5점 이상이었습니다. 이 중에 2명이 MSI가 높은 환자였고요. 그리고 19명 중에서 15명에서 니보와 키모를 같이 병합으로 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CPS 점수가 5 미만이었던 환자 중에서 2명에게도 역시 니보와 키모를 같이 주었습니다. 한 명은 MSI가 높은 환자였습니다. CPS 점수는 높은데 이 니보와 키모를 쓰지 않은 경우는 에코 점수가 너무 낮거나 고령이거나 간질성 폐질환이 있는 환자였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CPS 점수가 높고 그리고 MMR이 부족한 결핍된 환자의 사례입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콜티코스테로이드를 2년 동안 쓴 환자고요. CT 스캔으로 봤을 때 간질이 치면된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 페라마카 위험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치료를 속수와 키모를 먼저 속수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 치료제가 좀 더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경우였는데요. 자, 이 환자 같은 경우는 CPS가 중요한 바이오마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CPS 환자들 같은 경우에 높은 환자들 그리고 낮은 환자들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 뮤테이션이 굉장히 높은 환자들이 있는데요. CPS 점수가 낮아도 뮤테이션이 높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키모와 니보를 같이 쓰는 것이 위암에 있어서 1차 치료제로 써볼 수 있는 것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 반응을 잘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한 리스크에 대해서 그리고 장점에 대해서 우리가 균형을 잡는 방식으로 최적의 치료 방식을 우리가 찾아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포괄적으로 발표해 주신 선생님이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발표를 해주시는 것처럼 바이오마커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최적의 치료법을 선택하기 위해서
1차 위험 치료를 선택하는데 바이오마커가 중요하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CPS는 토론하기가 어려운 문제죠. CPS만 가지고 어떤 치료제를 할지, 니볼루마브를 쓸지 아닐지에 대한 절대 기준은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의 각각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각의 국가의 상황마다 선생님들의 생각이 다르실 것 같은데요. 클랩나 선생님, 미국의 클랩나 선생님 의견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그리고 복잡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괜히 얘기했다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PDL1 검사는 바이오마커입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대리 표지자로 쓰는 것이죠. 여기 MDA 최종 경기가 있습니다. 저희 홈팀이 경기를 하는데요. PDL1이 바로 그거 비슷한 것입니다. 만약에 잘하는 팀 옆에 있어서 기를 받아서 한다면 올라가겠죠. PDL1 점수가 높으면요. 그 면역 치료했을 때 장점이 나타날 확률이 높습니다. 농구대에서 멀리 떨어져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을 던진다고 한다면 이게 골인일 확률이 낮아지겠죠. 따라서 PDL 점수가 낮다라고 한다면 마치 농구대 멀리 떨어져서 공을 던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점수가 높다는 것은 농구대 바로 밑에서 던지는 것과 비슷하고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좀 간단하겠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 가지 복잡하긴 합니다. 어떤 항체를 쓸지, 어떤 걸 가지고 쓸지, 패스코에 대해서 위험 학회지에서 최근에 발표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항체가 있는데요. SB1, 42, 22, C3 등등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점수 수준도 다 다른데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계산 자체도 복잡해서 환자 입장에서는 굳이 아실 필요는 없고요. PDL1 테스트 결과가 어떠냐라고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해석을 할 때 PDL1 점수가 5점 이상이다라고 한다면 이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면역 치료제를 병합했을 때, 즉 키모와 면역을 같이 하면 예를 들어서 폴박스로 주로 케모로 쓰는데요. 여기에다가 면역 치료 쓰면 효과가 있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고 1점 이하면은 면역 치료제를 병합할 필요가 없습니다. 적어지는 것이죠. 근데 1점에서 5점 사이는 어떻게 할까? 그거는요. 우리가 논의를 해봐야 되죠. 저희들이 여러 안티바디, 즉 항체 테스트를 또 해봅니다. 여러 생검 검사를 하면서 하나 이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이 점수까지 보고요. 원발성 점수뿐만이 아니라 전이 종양의 점수를 같이 감안을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들은 결정을 하고요. 근데 나라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죠.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닌센 선생님은 중국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도 비슷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나 일본과 비슷한데요. 저희들이 위암 진단을 하면 MMR을 먼저 봅니다. 그리고 PDL1 발현을 보고요. 헐투 양성인지 아닌지를 봅니다. 그리고 또한 일부 임상 시험을 하면서 FGFR 변인지 EFGR 변인지 등등을 보는데요. 중국과 같은 경우에는 아직 EPV 감염에 대한 적응증은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나 제가 봤을 때 PDL1과 키모를 같이 썼을 때 이 환자들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바 체크를 하고요. 그래서 EPV 감염인지 아닌지도 저희들이 먼저 봅니다. 자, 1차 치료제로 우리가 쓰는 것은 1차 치료제부터 최선의 효과를 보고자 하는 것이 저희 목표죠. 그래서 면역 치료와 키모를 같이 쓸지 아니면 헐투 양성 같은 경우에는
이에 좋은 약제와 같이 또 기물을 쓰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판단을 합니다. 치료하기 전에 최대한 데이터를 모아서 판단을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바이오마커가 두 가지 바이오마커가 있지요. 하나는 환자에서 반응이 없을 것이다. 이 약제를 써서 소용이 없을 것이다 라는 취지에서 하는 바이오마커가 있고요. 두 번째는 꼭 이 약제의 반응을 보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는 바이오마커가 있지요. 그걸 보여주는 바이오마커가 있습니다. 자, CPS 점수에 대해서 선생님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이런 CPS 점수는 어떤 이 환자는 이 점수가 이러니까 제외해 아니면 포함해 어떤 기준으로 쓰십니까? 양쪽 다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외하는 거에 더 쓰죠. 즉 체크포인트 이니비터를 썼을 때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점수를 기준으로 제외하는데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니볼루마브를 썼을 때 CPS 점수와 상관없이 다 반응률이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생존율이 다 좋아졌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체크 포인트 연구 결과를 보면요. 그 CPS 점수가 낮아도 생존율은 좋았습니다. PFS는 좋았죠, 다. 그러나 그러니까 전체 생존율은 좋았지만 쉐프적으로 봤을 때도 그 결과가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자 수가 작았던 게 한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바이오마커에 대해서는 좀 더 큰 연구의 대규모 임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지혜냐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클라프너 선생님이 말씀을 하신 거, 즉 검사를 할 때 PDR1을 잘 종양이 잘 채취된 걸 가지고 그 시료를 가지고 해야 된다.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검사 결과가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되죠. 1차 치료제를 썼을 때 많은 연구에서 양질의 튜머 조직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만 합니다. 근데 60% 환자에서 CPS 점수 양성이거나 5점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체크포인트 649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했던 임상인데요. 이 연구를 한번 보시면 아시아와 중국에서 많은 환자가 모집이 됐습니다. CPS가 5점 이상인 환자가 60% 나왔는데요. 여러분 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방법이 다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CPS 검사는요. 하는 사람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집니다. 먼저 종양 조직의 질이 굉장히 좋아야 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종양세포에서 비율만 보는 거거든요. 염색을 가서 비율만 봅니다. 제가 임상으로서 흑백 같이 아주 간단하게 결론낼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애매한 부분이 굉장히 많죠. 아까 선생님 얘기한 거 너무 좋았습니다. 이 환자를 제외하기 위해서 쓴다. 좋습니다.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요. 이뮤노테라피를 받을 수는 없는 경우도 많고요.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요. 3차로 썼을 때 승인 다 있다고 하셨는데 미국에서는 아직 승인이 안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안전하게 폴폭스 치료를 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 어떤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면 이게 위음성이 아닐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의문을 뽑아놓은 것이죠. 그래서 어떤 환자에게 기회가 있으면 임상에 참여하라고 합니다. 근데 친척이나 친구라고 한다면 나 PDL1 음성인데 근데 임상시험에 참여해도 될까라고 질문을 하면 그 음성이라고 하는 결과가 정말 음성인지 확신하나라는 질문을 합니다. 저쪽에서는 음성이 나왔는데 우리 병원을 했을 때 이게 양성으로 나올 확률이 있거든요. 반대도 있고요. 저희 병원에서는 이렇게 어떤 하부군의 분석 결과도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결론을 내려서 임상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실생활은 굉장히 다르죠. 우리는 예를 들어서 샘플
샘플 규모도 굉장히 작고요. 그래서 임상으로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단점을 환자와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사이드 이펙트도 얘기를 하고요. 이게 정말 쉽게 쓸 수 있는 약자가 아니죠.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면역과 관련된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따라서 그런 환자들 같은 경우는 혜택보다 위험이 더 크겠죠. 자, 그러면은 환자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미 제이콥스 씨, 한마디 해주시겠습니까? 음소거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력을 제가 봤는데요. CPS 점수가 높았습니다. 자, 그러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CPS 점수가 낮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CPS 점수가 낮은 경우에도 면역 치료제를 받으시겠습니까? 아니요. 아마 안 받는다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키모와 이뮨, 즉 면역 치료제 같이 쓴다 그러면 안 쓰겠습니다. 2018년에 진단을 받았는데 그때는 상황이 굉장히 달랐거든요. 검사도 뭐 이런 많은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당시 같은 경우에 상황이 너무 달랐죠. 장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제 점수, CPS 점수가 낮다면 낮은 상황에서도 면역 치료제를 받겠냐라는 질문을 하신 거죠. 네, 저는 받겠습니다. He said he still want to get the immunotherapy combined. 네, 여전히 CPS 점수가 낮아도 면역 치료제를 받겠다고 답을 하셨습니다. 도도롭기 선생님은요, 어떻습니까? 환자는 아니고 보호자신 것 같은데요. 도도롭기 선생님의 의견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치료 옵션은 환자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환자는 또 면역 치료제에 대한 희망이 기대사항이 높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장점이 있다면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결정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CPS 점수에 따른 치료제 선택은 갈리는 것 같습니다. 답이. 저 중요한 것은 충분한 정보를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요. 자, 그러면 환자들에게 받은 질문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에이미 제이콥슨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이콥스 씨의 사례를 한번 공유를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좌장을 맡아주신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 에이미 제이콥스 씨 사례를 공유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토론을 진행을 해볼까요? 독성과 효과 등등의 문제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터넷이 린셴 선생님 쪽에서는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장 선생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가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에이미 제이콥스 선생님을 먼저 부탁드렸습니다. 에이미 제이콥스 선생님께서요, 본인의 경험을 먼저 공유해 주시고요. 지금 인터넷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요. KU 장 선생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마이크를 넘기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에이미 제이콥스 선생님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 삶을 어떻게 축약하고 또 미래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2018년 6월 13일 제가 4기 암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이 암 자체가 위하부 쪽에 위치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폴폭스 케모테라피를 받았습니다. 12번 인퓨전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텍손으로 바꿨습니다. 두 번째 세컨라인 테라피로 받았습니다. 삶의 질이요 정말 끔찍했습니다.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빌었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다. 뭔가 새로운 걸 해달라. 그리고 저희 아들과 딸이 계속해서 요청을 했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병리학 검사를 했었습니다. 그때가 2019년이었습니다. 3월로 기억합니다. 결과가 나왔더니 MSI 하이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PDL1 80%다라고 소견을 주더군요. 그리고 이게 소울 에이전트로서 2019년 3월 달에 카티루다 쓰자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1월까지 2019년 11월까지 전혀 질병에 대한 에비던스가 나오지 않았고요. 지금은 치료가 됐고요. 네, 지금 여전히 키투루다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클램프턴 박사님이나 혹은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 있습니다. 누구든지 혹시 4기 중에서 완전한 complete response를 보인 경우가 있는지, 또 치료의 엔드포인트가 뭔지. 저는 15번 지금 치료를 받았는데요. 가끔씩 대화가 나옵니다. 저희 온콜로지 팀에서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중단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솔직하게요. 저는 중단하는 게 겁이 납니다. 모르겠습니다. 혹시 엔드포인트 이야기해 주실 분 있나요? 다른 분들 있을까요? 팩트를 좀 알고 싶습니다. 정말 이제 멈춰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컴플릿 리스폰스가 가능한지 좀 지쳤습니다. 글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면 또다시 암이 나올까 봐 다시 긁어져 나올까 봐 걱정도 되고요. 네, 제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면역치료제를 10명 이상이 중단을 했거든요. 완전 반응을 했기 때문에 이 환자 같은 경우에 위험한 환자들도 많고요. 저희들은 임상적으로 그리고 임상시험을 할 때 체크포인트 억제제를 계속 씁니다. 2년까지 씁니다. 2년까지 쭉 쓰고요. 그리고 2년이 정도 치료를 하면 완전 반응이 나타나고 그때는 중단을 하라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10명 정도밖에 이런 사례가 되진 않지만 중단하고 나서 면역치료 중단하고 나서 재발한 환자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 MSI가 굉장히 높은 환자였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면역치료제 치료를 멜라노마 치료를 했는데요. 흑색종 치료를 하는 경우에 완전히 반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치료를 중단해도 재발할 확률이 8%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혈액 검사를 해가지고 자녀 암은 없는지, 그리고 우리 혈액에 암세포가 없는지를 우리가 검사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여전히 임상을 진행하고 있지요. 근데 그런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치료 중단을 하는 시점을 그런 검사 결과 가지고 하면 좋겠죠. 완전 반응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반응을 잘하고 예후가 좋은 환자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시작을 하셨는데 그 결과가 그렇게 좋다고 하니까 정말 굉장히 좋습니다. 이번 주에 아주 유사한 환자를 봤습니다. 환자가 진행성 질환인데 이게 관리가 되면 그리고 나서 치료받고 나서 걸어 나가면 정말 좋죠. 환자의 내약성도 좋다 그러면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 우리가 써볼 수 있는 툴은요. 도움이 되는 게 서큘레이션 투머 DNA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근데 변이가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혈액에 순환되고 있는 DNA를 우리가 보는 검사로 유용하게 쓸 수가 있겠죠. 우리가 치료를 하기 전에 혈액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암에 대해서 우리가 검사를 하는데요.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서요. 그리고 여기에서
음성이라고 한다면 저는요, 환자에게 이 검사를 보여주면서 얘기를 합니다. 전 게nom 분석을 해도 아무것도 안 나온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 환자에게 재발할 확률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서큘레이션 DNA가 있어도 그래도 그 환자 같은 만약에 서큘레이션 DNA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예후가 나빠지죠. 자, 지금 KU장의 사례할 같이 지금 연결이 안 돼 있는데요. 대신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중국의 사례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과 같은 경우에 환자들은 임상정보 clinicaltrial.gov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정부가 유통하는 것만 가지고 알 수 있을 뿐입니다. 병원의 웨브사이트 와서 보면요. 의사가 직접 얘기하는 경로도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에게 얘기하면 의사가 정보를 주기도 하고요. 근데 정보원 자체가 그렇게 풍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의 중국 상황은 이렇다라는 것이고요. 미국이나 일본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2개 질문이 전자에게서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NGS 바이오마커 임상에 대해서는 사기 환자에 대상으로 하는 것은 했으니까요. 온라인으로 받은 2개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역 치료제에 대해서 환자가 자가 면역 마이크로파치인데요. 파라네오파틱 신드롬을 가진 환자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이 환자들도 면역 치료를 받을 수가 있나요? 이 질문은요, 굉장히 복잡한데요. 시따라 선생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험이 많으시니까요. 이런 환자 어떨까요? 이거는 이 환자는 어려운 사례인 것 같습니다. 파라네오 신드롬은요, 위암에서 잘 나타나지 않거든요. 저는 바이오마커 분석을 할 것입니다. MSI가 높은지 낮은지 먼저 볼 거고요. 그리고 키모세라피에 대한 반응을 볼 겁니다. 그러면 이런 환자 같은 경우는 키모를 했을 때 파라네오플라스틱 신드롬이 있어도 이 심텀이 키모만 했어도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먼저 보겠습니다. 키모를 먼저 써서 보겠습니다. 프레드니솔을 쓰거나 안 쓰거나 해가지고 한번 볼 거고요. 그리고 또한 신질환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면역 치료제를 쓰겠습니다. MSI가 특히 높은 환자 같은 경우는 반드시 나중에라도 면역 치료제를 쓰겠죠. 혹시 이 질문에 대해서 또 선생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만약에 없으시면요. 슬라이드 18페이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표준 치료에 대한 슬라이드를 보여주시고요. 클레프너 선생님 1차, 2차 그리고 3차 표준 치료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온라인 질문이 들어와 있거든요. EBV 양성, 진행성 위암을 어떻게 치료하느냐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1차, 2차, 3차 치료제에 대해서 보고 나서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그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주 요약이 잘 되어 있는데요. 승인된 그런 약제입니다. 진행성 위암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신환 진행성 위암 진단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GAJ 정션 위암이다라고 한다면 환자에 대해서 최대한 종양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염색체, 염기 분석 결과도 보고요. 이런 걸 분석 근거로 보면서 EBV 양성인지까지도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보시면 1차, 2차, 3차는요. 여기 헐투 양성이냐 음성에 따라서 갈라져 있죠. MSI가 높으냐 아니냐는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먼저 보시면은
5FU, 플라티늄, 케모세라피를 몇 번 치료로 쓰고요. 그 다음에 면역 치료제를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헐투 음성 환자인데요. PD-L1이 높은 환자다 그러면 당연히 이볼법을 써볼 것을 고려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진지진 선생님, 시트라 선생님이 면역계를 키모에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트러스투마과 같은 항체 약제를 추가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환자들이 진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따라서 2차 치료까지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키모테라피를 같이 콤비로 쓰고요. 키모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위암에서 후기 치료에도 중요한데요. 지금 보면 파클라탁셀과 라모시루맙이 승인돼 있고 팜브렐루즈맙과 MSI 하이가 높은 환자 같은 경우는 특히 팜브렐루즈맙이 지금 승인돼 있고요. 그리고 파클라탁셀 라모시루맙 같은 경우에는 표준 치료제로 남아 있고요. 그리고 또한 아까 얘기가 나왔지만 여기서 새로 들어온 것이 프라스주맙과 드락스투칸입니다.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트라스주맙이 1차에서 쓴 환자들 같은 경우에 2차에도 쓸 수 있도록 허락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3차 같은 경우는 2차에서 쓰지 않은 약제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리노테칸, 도세탁셀, 그리고 캐스20를 쓸 수 있고요. 헐투 양성 환자 같은 경우 트라스주맙, 디록스테칸과 이루노테칸, 니볼루누밥, 그리고 론설퍼를 3차로 쓸 수가 있죠.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최대한 환자에 대해서 환자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보고 나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임상 시험을 참여하게 하는 것이 환자에게 우리가 권고하는 첫 번째 아니기도 하고요. 바이오마크 검사를 각각의 1차, 2차, 3차 할 때마다 다시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또한 집이나 주택에 돈을 쓰는 것보다 검사를 먼저 하는 거죠. 차나 집을 살 때도 검사를 샅샅이 할 것입니다. 자동차나 이 주택이 정말 좋은 집인지 보겠죠. 종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 결정하기 전에 종양에 대해 먼저 샅샅이 살펴봐야만 합니다. 자, 그 결과에 따라서 이런 표준 치료제를 1차, 2차, 3차 치료제로 써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잘 정리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복구 박사님 그리고 토토로키 선생님에게 추가 질문이 있으신지 이 치료제를 어떤 식으로 쓰는 것이 좋을지 그리고 어떤 바이오마커 좋을지에 대해서 선생님들의 의견 물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행하게요. 위암 분야에서는요. 바이오마커를 확인하는 게 상당히 좀 제한적입니다. 헐투 같은 경우는 20%, 메사하이 아니요. 다시요. MS하이 5% 정도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바이오마커를 개발을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케모테라피 에이전트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건 질문은 아니었고요. 그냥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도로키 선생님. 아까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네네네.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요. 먼저 에이미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에이미 제콥스 선생님의 여정을 듣다 보니까요. 너무 기분이 좀 좋아집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요. 과연 번들 A에서 유용한지 알고 싶습니다. 선생님의 점수가 어땠나요? CP의 점수가 시타라 선생님이 아마 의견을 얘기해 주실까요? CPS 문제는요. 아까 우리가 광범하게 논의를 하기는 했지요. 그래서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정확한 결과를 한번 카플란 메이어 생존 커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CPS 점수에 따라서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책 649 결과가 CPS 점수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CPS 점수는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 쓸 수는 없는 거죠. 참고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투머 샘플에 따라서 변이성이 있고요. 그리고 분석 결과들은 좀 달라질 수 있는 가변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생존
생존 영향에 있어서 좀 달라지는 거죠. 지금 보시면 CPS 점수가 높은 군 가운데가 그 1에서 5점까지, 그리고 오른쪽은 1점 미만인데요. 5점 이상인 경우에는 굉장히 생존에 있어서 그 장점이 크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CPS 점수가 굉장히 낮은 환자는 별로 장점이 없죠. 그리고 또한 이 12.1개월, 0.3에서 12개월 정도 왔는데요. 지금 보시면요. 아시아 국가들에서 보고 싶은데요. 여기 위에 보시면은 PFC, 즉 질병이 더 이상 진행이 없는 생존과 전반적인 생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요. OS가 그렇게 개선이 된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환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조금 더 결과가 좋죠. 그 키모만 썼던 공부보다 니보로 같이 썼을 때 훨씬 PFS가 좋아졌습니다. 이 두 개의 연구를 봤을 때 CPS 점수가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유의하게 좀 더 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까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CPS에 대해서 CPS 5점 이상을 우리가 높은 점수라고 하는데요. CPS 점수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5점이 가장 적절한 기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르게 생각하는 선생님도 있는데 좀 더 포괄적으로 분석을 해야겠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없어서 더 논의를 하지 못하고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참여해 주신 모든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 제이콥스 선생님, 그리고 또한 도드로키 선생님, 최희창 선생님, 실제 경험을 공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환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제이콥스 장 선생님 감사드리고 좌장 맡아주신 선생님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흥미로운 사례를 발표해 주신 선생님도 감사드리고, 클램프다나 그리고 쉔 선생님 지혜를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드리고 싶은 것이 KCA, 즉 대한위암학회고요. 그리고 김 선생님, 공 선생님, 쉬타라 선생님, 김태용 선생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증례를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 지금 코로나 상황에도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은 근처에 대면으로 회의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임서가 위원장님께서요, 이미 폐회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